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9탄입니다. 오늘은 부제를 남양 특집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무슨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낼 재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고백드리자면 이제 오늘 하고 쉬었다가 8월 7일에 뵙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좀 나갔다 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못하니까 뭐 남양 특집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위 질겨가지고 잘 안 씹어지는 지겨운 그런 컨텐츠 하나 올려놓고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철학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잘 안 씹어지거든요. 이게 질겨요. 질기고 딱딱한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그 휴가 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깡통 좌파의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저거를 좀 심층 해부를 좀 하겠어요. 저보고 가끔, 야, 저 백모 박성현이 전향하지 않았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향이 저기 무슨 자랑도 아니고 보통 그런 얘기를 잘 안 밝히는데 제가 그냥 반농 삼아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그런 분 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 선생님이 남이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감별할 수 있는 감별 자격증 있으시면 좀 까보세요. 선생님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제가 저의 상태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이 사상이나 이 철학이란 문제가 무지하게 그 위험스러운 면이 있어요. 민감하고 그 선이 예민해요. 가르는 선이.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에 대해서 많이 떠들질 않아야 돼요. 뭐 특별히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깊게 어떤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그런 아카데미아에서 깊게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 이 분야를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거의 사실상 그냥 고백드리면 거의 유일하게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깡통 좌파의 그 사상적 족보를 보려면 좀 정치 사상, 현대 정치 사상에 좀 약간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좀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죠. 이념을 얘기를 할 때요. 이념에서 이야기하는 겉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겉만 가지고는. 그 이념의 주장이 아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간관을 봐야 돼요. 한마디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표면적 주장은 개무시하면 돼요. 그게 뭐 끔찍한 주장이든 달콤한 주장이든 표면적 주장은 다 개무시하고 그 밑바닥에 깔린 인간관이 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깡통 좌파가 대개 한 3가지 이념에 뒤죽박죽 누더기 잡탕도 있는 거거든요. 누더기 족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깡통 좌파의 3가지 이념에 깃들어 있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인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한번 살펴보죠. 그 공산주의는 어떤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이 계급투쟁을 끝장낼 최종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 노동계급, 이 최종계급이 주도하는 궁극의 계급투쟁, 즉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몸을 바침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의 끔찍한 인간관이에요. 참고로 공산주의 인간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지구에서 백모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렸든지 아니면 상당히 잘 정리한 인간관이에요. 이 인간관은요, 보통 묘사와 처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description and prescription. 인간이란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건 묘사죠. description이죠.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사는 게 좋다. 이건 처방이죠. prescription이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인간관은 묘사 파트가 뭐냐면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이게 묘사 파트예요. 그러면 처방 파트는 뭐냐? 계급투쟁을 끝장낼 최종계급이 주도하는 궁극의 계급투쟁에 몸을 바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처방이에요.
이 같은 공산주의 인간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 유물론이라 그래요. 유물사관. 이 흉악하게 생긴 이 할배, 이 수염만이 다른 이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자기 책을 평생에 걸쳐서 자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철학을 받아가지고 그걸 혁명 이론으로 혁명 정치공학으로 발전한 게 지하당은 이러이러하게 만들고 혁명은 이러이러하게 일으켜야 되고 우린 이러이러하게 투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혁명 정치공학을 만들게 바로 이 천하에 싸납게 생긴 대머리 레닌이에요. 그 레닌이 만든 소련 1917년 소련 혁명 후에 만들어진 소련을 물려받아서 인간 도살장으로 한층 더 발전시킨 게 저기 누구죠? 이 스탈린이죠. 이 스탈린은 무식한 놈이에요. 이거 은행 강도하던 놈이거든요. 그 스탈린이 위 무식한 놈인데 은행 강도하던 인간인데 이게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뭐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방끈 긴 공산주의 이론가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변조를 했어요. 약간 뭐라고 변조를 했냐? 지가 뭐 했다는 거는 나중에 줄줄이 자기 저작이라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잔뜩 써서 붙인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마르크스는 당대의 유물변증법이라는 거를 체계를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물변증법을 역사 해석에 적용을 해가지고 유물사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련의 공식 공산주의 이론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유물변증법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걸 역사 해석에 적용을 했으니까 유물사관이 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말 순진하게 믿고요. 마르크스 책 아무리 뒤져봐도 유물변증법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들이 개노가리 피려고 만든 노가리예요. 유물변증법 이런 얘기 믿지도 마세요.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이게 디스크립션, 묘사예요. 인간 존재에 대한. 따라서 인간 존재에 대한 처방은 뭐냐? 계급투쟁을 끝장낼 최종 계급이 주도하는 궁극의 계급투쟁에 네 몸을 바쳐서 불살라라. 그렇게 너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예요. 사교라고 일종의. 그래서 공산주의 본질을 깊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종교적이구나, 사교구나 이런 거를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유물변증법을 뭐 역사 해석에 적용해서 유물사관을 얻었다 이런 거 다 내놓으려고요. 이 인간관, 이게 바로 역사적 유물론이에요. 사적 유물론, 히스토리컬 머테리얼리즘. 이게 인간관이에요. 이거가 공산주의라는 그 못돼 먹은 잔인한 전체주의 사상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을 저쪽 애들 인간관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이름이라도 익숙하게 소크라테스도 이래요. 소크라테스 인간관이 있거든요. 이 소크라테스 인간관이 이거다라고 딱 적시한 사람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러시아 철학자 니체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엄청 못생긴 할배죠. 이게 그리스 사람치고 이 정도면 엄청 못생겼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너 자신을 알라 이거가 그 유명한 그거를 변형한 얘기가 소크라테스 유명한 얘기였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석고상으로 깎아놨는데 이렇게 못생겼으니까 막상 살아있는 사람 딱 마주쳤을 때는 흉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 아테네 길거리에서 소크라테스를 마주친 당대의 무당이 소크라테스 얼굴 딱 보고 당신 영혼 속에는 악이 그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비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비웃지도 않죠. 딱 정색하고. 점장님께서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는군요. 얼마나 근사해요. 아테네를 휩쓰는 점장이가 딱 얼굴 보고 야 인마 네 속에 악마가 디글디글하고 악이 그득한 게 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런 미친 점장이네 무슨 소리하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놈인지 점장님께서는 잘 아시는군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살벌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걸 받아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요, 인생은 질병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질병이기 때문에 차디찬 이성을 벼리고 단련해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그 이성의 게임을 하는 것이 이 무의미한 인생이라 불리는 질병 베드 위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니체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인생은 질병이다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된다라고 니체는 주장하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독약을 먹고 죽잖아요. 사약을 받아서. 죽어갈 때 이제 아래서부터 쫙 굳어 올라오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제자 겸 친구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 아스클로피우스한테 수탉을 한 마리 바쳐주게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아스클로피우스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인간과 신 사이에 태어난 반신, 데미가드인데, 그리스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 병을 앓다가 나오면, 아이고 아스클로피우스님 감사합니다. 병이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수탉을 한 마리 바치는 게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죽어서 나자빠졌는데 병이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수탉을 바쳤다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인생을 질병으로 본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참 재밌는 게, 이 그 소크라테스 철학, 난 니체의 소크라테스 이 해석이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철학이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을 하나씩, 명제를 하나씩 각각 판단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처방은 맞다고요. 차디차고 겁없고 용감무쌍하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온갖 모험을 감행할 수 있고, 이상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사람이 인생을 들이받아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살벌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게 다 이런 멘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까다 보면 이상한 결론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 아주 차디찬 진실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한 이성의 게임을 아주 용감무쌍하게 진행해라. 이건 맞는 태도라고요. 즉 소크라테스의 처방은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묘사, 인생은 질병이다.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즐거울 수 있고, 인생은 해피할 수 있고, 인생은 어떤 정서나 이런 그 감정이 풍부하게 넘치는 그런 그 화라산이고 화분이고 꽃이고 나무일 수 있다고요. 이게 질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체의 소크라테스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묘사는 엉터리지만 처방은 의미 깊다. 그래서 인간관을 음미할 때는요, 묘사와 처방을 분리해서 각각 음미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갔죠? 공산주의 인간관. 깡통좌파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얘들은 묘사가 뭐예요?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웃기는 소리죠. 묘사 개판이에요. 이게 귀신 나오는 무당, 무슨 이상한 그 살벌한 사람 잡는 그 선무당집 그 무슨 저기 악령에 들린 그 흑마술사가 붙이는 부적 같은 소리 아니에요? 결론은 더 그래요. 계급투쟁을 끝장낼 최종 계급이 주도하는 궁극의 계급투쟁에 투신함으로써 너의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건 더 살벌한 흑마술사 주문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인간과는 묘사도 잘못되어 있고 처방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깡통좌파의 두 번째, 이 깡통좌파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냐. 당연히 깡통좌파 80년대, 90년, 말 90년대 초에 김일성교 들이켰죠. 그냥 그때는 전부 평양방송 듣고, 어저께 너 평양방송 들었냐? 어저께 무슨 말씀 하던데 너 그거 들었냐? 이러고 서로 확인하고, 간첩이랑 누가 더 깊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냐에 따라서 조직안에 서열을 다퉜는데, 간첩과 가까운 놈이 높은 놈으로 취급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생적 간첩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때 그랬다고 풍조가 80년대 말에. 근데 그때 김일성교의 인간관이 있다고. 인간관은 이래요. 조선인은 특이한 호모사피엔스 서브종, 아종으로서
현대 문명 속에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자신을 우뚝 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게 조선인에 대한 묘사 파트예요. 디스크립션 파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간과를 하는데 그 가짜 인류 진화과학이 김일성교의 첫 번째 명제예요. 조선인은 특이한 호모사피엔스 서브종이다예요. 이거를 얘들이 증명하려고 혹은 증거를 조작해내려고 북한 고고학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사회과학원 산하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과학을 연구하는 데다. 아니에요. 거기 똘똘한 놈들 잡아다가 아무튼 뭐 있는 증거 없는 증거랍시고 모두 변조를 해가지고 조선인은 조선반도에서 호모 이렉투스가 별도로 진화해서 생겨난 종족이다라고 주장을 시킨 거예요. 이걸 얘들이 본토기원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주사파가 날뛸 때 90년대에요. 이름자 깨나 한다는 고고학자들이 전부 본토기원설 인용해서 썼었어요. 한때는. 그 제대로 그래도 비판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예요. 분자생물학의 인류기원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있다는 걸 밝힌 다음에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인류기원이 있다라고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 본토기원설을 정면 비판이 시작했다고. 그전에는 한 3, 4년간 내노라 하는 국사학자들이 북한 고고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역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모양 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저기 감옥에 쳐놓고도 다 아닥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선인은 특이한 호모사피엔스 서브종으로서 이게 이제 딱 첫 문장이에요. 이게 고고학 연구소에 모아놓은 똘똘한 거짓말쟁이들 혹은 이 증거 조작가들, 증거 조작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스토리예요. 본토기원설. 현대 문명 속에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자신을 우뚝 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자, 이러면 거의 모택동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교로 딱 넘어가요. 처방에서 사교가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 교주께서는 이 같은 진실을 밝히셨고 그 운명이 전개되어 갈 구체적 경로를 교시하시었다. 물론 이런 문장을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김일성 교주께서 내려주신 사회정치적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김일성 교주님의 어린 양들이다. 이거라고요.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인간의 개체의 생물학적 생명은 생명으로 인정을 안 해요. 사회정치적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반동분자가 있어. 반동분자는 사회적 정치적 생명이 마이너스인 존재예요. 남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은 존재예요. 따라서 반동분자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에요. 돌멩이로 때려 죽이면 생물학적 생명을 끄는 것뿐이지 사회정치적 생명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를 일으킨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수없이 죽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방식으로 이미 세뇌되어 있다고 이게.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처방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 교주께서 조선인은 특이한 호모사피엔스 서부종으로서 현대 문명 속에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을 통해 자신을 우뚝 세워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밝히셨고 그 운명이 전개되어갈 구체적 경로를 교시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김일성 교주께서 내려주신 사회정치적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김일성 교주님의 어린 양들이다. 이게 처방이에요. 이거를 지 시간 들여서 감옥 잡혀갈 각오하고 라디오 밤새 듣고 노트하고 다음날 지들끼리 모여서 너 뭐 들었냐 이런 거 한 애들이 80년대 후반에 한 학년에 전국에 걸쳐서 2만 명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아무도 어른들이나 조중동이나 그게 그거야 라고 그때 얘기한 거 없어요.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노태우나 오히려 저 같은 놈은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막스레닌주의 따랐으니까 얘 미친놈들하고 싸웠다고요. 이게 그때 들이킨 독약이야 이게. 자, 근데 얘들이 왜 이걸 독약을 들이켰냐. 바보여서 아니에요. 혁명해야겠거든.
혁명하려니까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하면 지원 얻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어두운 정치 투기꾼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 주사파 애들이. 굉장히 능글맞고 정치적이에요, 이게. 걔들이 지금 나이 50줄이 돼갖고 사회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딱 스크럼 짜고. 나이 20살에 평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정치 투기를 할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게 늙어서 이제 쉬운이 넘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수만 명이 스크럼 짜고 있는 거를 상대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얘들. 대부분이. 지금은 앞부분만 믿어요. 일부는. 앞부분 뭐냐? 야, 조선인은 굉장히 좀 특이해. 아주 훌륭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그래서 환빠시로 하는 게 까딱하면 환빠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미국 양키 애들 저거 완전히 자기 이익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좀 잘 해봐야 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게 앞에 문장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조선인은 특이한 호모사피엔스 서브종으로서 현대 문명 속에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자신을 우뚝 세워야 하는 운명이다. 이거를 완화시켜서 유지해요. 단 김일성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별로 안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요새. 또 다른 버전도 있어요. 아예 처음도 버려. 이제 생각하기 싫어. 그냥 조선인이 특이한지 어떤지 미국도 우리도 다 서로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 이게 진짜로 무서운 친구들인데 자기들 간의 커넥션이 가지고 있는 때의 힘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커넥션 속에서 살아요. 그 때의 힘을, 그 새의 힘을 신봉한다고요. 끔찍하죠. 자, 그 다음에 깡통좌파의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좀 재밌어요. 이 세 번째는 비교적 세련돼 있어요. 이게 PC 리버럴들이거든요. 젠더 얘기하고 동성애 얘기하고 박원순이 이 소리를 잘하죠. 이런 랭귀지 제일 잘 써요. 그 동네에서 박원순이. 여성 무슨 어쩌고 단체장들, 인권 어쩌고 저쩌고 단체장들, 환경 어쩌고 저쩌고 단체장들, 다 이런 그런 데 있는 애들 다 이런 소리 잘하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바닥에 우리나라 제노사이드 연구 학회 있어요. 거기도 이런 소리예요. 인간이란 틈만 나면 민족, 국가, 인종, 종교로 나눠서 서로 제노사이드를 쳐버리는 짐승이다. 이 제노사이드는요, 헷갈리지 마세요. 인종, 민족, 종교일 때만 제노사이드를 써요. 그러면 같은 인종끼리 잡아주고 같은 종교에. 그럼 이거는 제노사이드가 아니라 그거보다 큰 개념이 있어요. 떼죽음시키다. 집단으로 학살한다. 데모사이드라 그래요. 근데 피시 리버럴의 뿌리는 제노사이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슈비츠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경학살이나. 남경학살은 아우슈비츠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과 동성애자 학살, 나치가 쳐버린 그 제노사이드는 한 2천만 된다고요. 공산주의자 더 죽였죠. 그때도 보셨지만 거의 6천, 5천만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이 제노사이드에 집중을 해요. 이게 주도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거든. 유대인들은요, 저게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리버럴은 다는 아닌데, 나중에 그거를 털고서 온 건 우파로 완전히 온 사람들이 있고, 우파로 많이 안 오고 리버럴로 간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의한 학살은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전부 나치 학살만 주목을 해요. 제노사이드만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국가, 종족, 종교의 도덕률을 내세운다 이거예요. 이 제노사이드 쳐버릴 때. 따라서 일체의 몰같이 무도덕 상대주의를 공통도덕으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때 오직 하나의 도덕률은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언행, 특정 집단을 평가하거나 공격하는 언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뿐이다. 이 도덕률 외에는 일체의 모든 도덕률 다 뭉개버려라. 그러니까 동성애도 평가하지 말고, 동성애도 비판하지 말고, 뭣도 비판하지 말고, 뭣도 비판하지 말고, 어떤 특정 계급이나 특정 민족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비판하지 말고, 예를 들면 흑인의 지능이 왜 지능지수가 낮게 나타나냐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상당히 냉정한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썼다 맞아 죽는다고요. 특정 집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우생학을 불지른다고 그러거든. 인종차별을 불지른다고. 그러니까 이 일체의 평가와 가치와 도덕을 다 버려라라는 그런 정신의 감옥이에요. 이게 PC 리버럴이. 그러니까 이건 제노사이드 포비아죠. 제노사이드 공포증. 제노사이드만 피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라면 인간을 정신의 감옥 속으로 쳐넣어야 된다. 그 정신의 감옥 속에서 뇌세포 다 드러내고 모든 평가나 가치나 도덕, 그게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종교에 의한 평가 가치 도덕을 전부 포기시켜가지고 그러면 거의 모든 평가 가치 도덕이 다 날아가죠. 포기시켜서 가둬놔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을. 그게 PC 리버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PC 리버럴 가지고 그거 뭐 좌파 어쩌고 저쩌고 그 좌파이기 전에요. 그 제노사이드 공포증이에요. 이게 아우슈비츠에 몰려서 서 있는 이거 저기 뭐야 그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그거 한 수십만 죽였다고요. 나치가 동성애한다고 잡아다가 분홍색 삼각형 마크 달아놓고 가슴에. 이거는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그 살아난 저기 그 이스라엘 저기 뭐 유대인들 못 먹어서 거의 다 얼굴 피골이 상접해서 내일 모레 길거리에 마당에 쓰러져 죽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잖아요.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반공을 표방해서 극우 전체주의가 날뛰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전부 민족, 종교, 국가, 인종 단위의 그런 종류에서 그런 도덕률은 다 그런 데서 성립했었잖아요. 옛날엔. 우리 민족의 도덕률이잖아요. 우리 종교의 도덕률이잖아요. 그거 다 없애라 이거요. 무도덕해지고 몰같이 해줘라 이거. 상대주의밖에 안 남다.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딨냐 이거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의 도덕률만 써라 이거요. 그 도덕률 뭐냐? 남 기분 나쁘게 할 언행 하지 마라 이거요.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정도라는 거예요.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언행은 정치적 정도가 아니다 이거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꽁꽁 묶어갖고 너 도덕도 갖지 마, 너 평가도 하지 마, 너 가치도 갖지 마 해서 인간 정신을 꽁꽁 묶어갖고 감옥에 쳐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 이제 인류가 제노사이드 처벌할 위험은 없잖아요. 어떤 미친 민족이나 국가가 날뛰어갖고 이상한 짓 할 위험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전제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시장을 인정하는 한, 두 개를 인정하는 한 미쳐서 날뛸 위험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시장의 그 위세가 등등하잖아요. 20년 전부터 1990년대부터 사실상 단 하나의 게임의 룰이잖아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위험 극복했는데 왜 우리 정신을 감옥에 가둬야 돼? 저는 이렇게 묻는 거죠. 야 PC 너희들은 아우슈비츠가 겁이 나가지고 인간 정신을 감옥에 가두자는 거였잖아.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그거 겁나니까 나도. 그런데 오케이 그럼 제노사이드 위험이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왜 거기에 가둬야지? 그래서 PC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깡통 좌파가 얼마나 누덕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보세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거 끝났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기껏 남은 게 묘사만 남잖아요. 처방은 뭐냐? 묘사는 그거였잖아요.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존재다. 욕망의 존재다. 오케이. 인간은 뭐 계급사회 속에서 몸부림치는 욕망의 존재야. 이렇게 완화시켜서 처방만 남기고 묘사만 남기고 처방은 버리죠. 처방은 뭐냐? 이 계급사회를 끝장낼 수 있는 최종 계급이 전개하는 궁극적 계급투쟁의 그 피바다 속에 너를 투신할 때 너의 인생이 구원된다. 이 처방은 버리죠. 소프트하게 앞에만 약간 남기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아니면 뒤에 처방 버려요. 뒤에 처방은 뭐예요? 김일성 교주님께서 내려주신 사회정치적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며 그분의 교실을 따라서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거는 저 바보 아니면 쟤들도 상당수가 버렸다고요. 앞에만 잠깐 남겨요. 뭐냐? 야, 우리 민족끼리 쎄쎄쎄하고 살면 좋잖아. 민족에게 뿌리가 좀 깊냐? 좋은 민족이야. 굉장히 특이하고 좋은 민족이야. 그래서 민족을 찬양하고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대가 세계 최악,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집단인데 거기랑 무슨 놈의 평화 통일이 있어. 체제가 같아져야지 통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냥 쎄쎄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볕 구라만도 못한 구라를 풀기 웃는 거예요. 햇볕 구라는 그거 아니에요. 햇볕을 쬐면 체제가 변한다가 햇볕 구라 아니에요. 근데 퍼졌는데 안 변했네. 햇볕이 아니었네. 그냥 뇌물이었네, 말하자면. 실제로 돈 짊어져서 꾸려다가 뇌물로 줄러졌잖아요. 수억 달러씩. 뇌물이 햇볕이나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은 김일성 교에서도 얘들이 저거는 버린 거예요. 상당수 애들이 처방은 버려요. 그리고 묘사는 또 소프트하게 살짝 바꿔요. 그냥 우리 민족 좋은 민족 뭐 이런 식으로 평화스럽게 쎄쎄쎄 남북이 체제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이게 진흥화시켜 소프트하게 바꾼다고요. 또 거기다가 김일성교 출신들이 그것도 묘사조차도 아예 버려버리죠. 어떤 놈들은. 단지 약은 놈들은 때의 힘만 서로 믿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 전대협으로 모였던 우리 동지들 말이야. 계속해서 기회 만들고 동지회 만들고 어깨 걸고 서로 같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서로 권력도 누리고 커넥션도 누리고 출세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때의 힘으로 밀고 가는 것만 남은 애들도 많아요. 똑똑한 애들수록 이래요. 옛날에 그 열정에 의해서 수만 명씩 모였던 그 환희의 순간, 인간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면 환희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 대중 에너지가 결집됐던 그것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얘들 남아있는 게 피스 리버럴이거든요. 여기는 묘사 처방 다 쓰죠. 제노사이드 계속 공격하죠. 뭐 국가주의니 우파, 파시즘, 뭐 나치즘, 일제, 친일파 이거 다 그 피스 리버럴이 쓰는 묘사예요. 그 레시피라고요. 처방은 뭐예요? 야, 너 진실 없어. 도덕 없거든. 그냥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을 용어만 해. 동성애자들도 비판하지 말고 뭣도 비판하지 말고 다 그렇게 일반인들은 전부 그렇게 머리를 마비시켜서 정신을 감옥에 쳐놓고 실제 물리적 힘은 뒤에서 전대협 친북이 흔들어 버린다고요. 전대협 세대 친북이. 자기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피스 리버럴로는 우리 쪽을 마비시키고 실제 힘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놈들은 뒤에서 따로 존재하고 지들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누더기 구조란 말이에요. 이 누더기 구조에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균열과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사상 이념이 누더기 아니에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거 다 망가져갖고 간신히 그 묘사 일부분만 소프트하게 온건하게 변형해서 간직하고 있고 김일성교 그거 다 망가져갖고 묘사 일부분만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만 이렇게 평화 뭐 이런 것만 포장해갖고 또 햇볕 이렇게 포장해서 간직하고 피스 리버럴 이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개 작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개 작살날 거예요 저거. 왜냐면 이제 알거든 사람들이. 야 그거 제노사이드 포비아야. 그 나치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건데 이 인류가 이제 뭐 다 자유민주주의랑 개방시장 다 인정하는데 그런 판에서 무슨 나치 같은 게 나오냐 어떡해. 그 70년 전 공포 갖고 아직도 우려먹을래? 너희 집은 저기 사골국 끓이면 80년 전 사골 갖다 끓여서 먹냐?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고요 이제 PC가. 아직도 PC 아냐? 80년 된 사골 아직도 구워 먹냐? PC가 앞으로 그렇게 돼요. 웃기는 조롱거리가 된다고요. 미국 이미 조롱거리 됐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가 엄청나게 균열이 돼 있고 취약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권력과 밥그릇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한도 있는데 내가 밥그릇 차지하면 쟤는 굶고 제가 밥그릇 차지하면 나는 굶는데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든 뭐 김일성교든 피스 리버럴이든 다 평양체제의 온전을
전제하고서 돌아가고 있는 위성들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잡았던 애들이니까. 본가가 무너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평양이 붕괴하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평양 붕괴하면 국민들 정치의식이 지금 상태로 이렇게 개돼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상말로 말해서 조선놈들 얼마나 영악한데. 바람이 이렇게 딱 바뀌었다. 대세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루아침에 방향 바꾸는데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내부 균열과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상당한 내부 투쟁이 살벌하게 진행 중이죠. 안희정 지사 저 법정에 서게 되는 거, 노회찬 자살한 거,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전부 일종의 내부 투쟁이거든요. 아주 살벌한 내부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가 뭐 이렇게 막 무지막지해서 막강해서 막강 대우로 일사불란하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부 많이 분열돼 있고요. 내부 굉장히 취약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힘과 실력과 조직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야권이 대체 세력으로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못 주는데. 예를 들면 야권이 아무리 개판으로 개겨도 그거를 채찍을 댈 수 있는 유권자가 조직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조직이 안 돼 있는데, 유권자가 아무리 조직이 안 돼 있어도 유권자 조직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철학을 우리가 바탕에 깔아야 됩니다. 이 목소리가 이렇게 약한데, 기껏 백모 그리고 몇 명 떠드는 거에는 없잖아요. 전부 우리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참 한심이 퍽퍽 나오는데, 한심이 나오더라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죠. 자,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러면 우리 이정미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 정의당 부대표예요. 자, 이정미가 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게 이정미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북한은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국가이며 이것이 나의 판단이고 정의당의 판단이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뜻으로는 3대 세습은 비판봐야 마땅하다. 또 다른 말이 이런 말도 있어요. 북한의 핵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어떠한 추가적 행동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대화와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일체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한편에서 핵을 쏘고 다른 한편에서 대화하자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자, 이게 흔히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사람들이 저거 종북이야, 친북이야 라고 비판을 하는 정의당의 부대표가 이런 정도 얘기를 한다고요. 최소한 했었다고요. 지금은 또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쪽 이른바 좌파 저쪽 진영이 훨씬 더 내부가 복잡하고 균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일사불란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사불란한 뜨거운 혁명투사 뜨거운 간첩 조직이 아니에요. 요새는 간첩 태업 중일 거라고요. 본가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데 간첩이 오늘도 무사히죠. 오늘도 지령 없이 어떻게 지나갈 수 없나. 그러고 지나갈 거라고 요새는. 그러니까 저기가 일사불란하다고 절대로 그렇게 상대방을 생각보다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 상대가 힘이 강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 힘이 강하지 않아요. 흔들면 많이 흔들린다고요, 저거. 그 조그맣게 흔들 수 있는 힘조차 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도 아닥하고 있고, 야권 정당도 거의 무슨 청와대 이중대 같은 행동만 하고 있고, 그걸 또 이렇게 뒤에서 부추겨 세우고 밀어붙일 수 있는 유권자 조직은 아직 태동하지 않고 있고, 다 우리 문제예요. 그러한 유권자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과 세계관, 인간관은
널리 보급돼 있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전부 우리 문제라니까요. 상대는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저기 그냥 한 바퀴 하면 그냥 와장창 나가겠는데 평양분계하면 더 취약해지겠는데 이게 보인다고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는 이 한 방 깔 힘이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아직 이것도 금방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한번 보시죠. 그래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니체는 스핑크스가 우리가 스핑크스한테 질문을 묻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확 바꿔야 된다고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깡통좌파에 대해서 야 너희 인간관 뭐였어? 들어보니까 이거 보니까 너희 그 저기 빛바랜 막스레닌주의 다 망가져서 금간거 얼레벌레 엮어서 좀 갖고 있네. 보니까 또 다른 DNA도 있네. 여기 보니까 저기 뭐야 김일성교도 또 다 빛발해서 얼레벌레 금간거 어떻게 좀 또 갖고 있네. 빛바랜 거. 또 들어보니까 너희 지금 미국 영국에서 지금 개 작살나고 있는 PC 좌파 리버럴 그것도 교과서로 연불외고 자빠졌네. 근데 들여다보니까 너희 그럼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희 막스레닌주의자야? 김일성교 교도야? PC 리버럴, PC 좌파야? 보니까 셋 다 아니네. 너희 뭐냐 도대체? 정신이 지금 정신분열 상태냐? 아니면 다중인격자냐? 전 다중인격자라고 생각해요, 쟤들. 다중인격자예요. 이 안에 귀신이 한 서너 개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이 어떻게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내부투쟁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굉장히 살벌한 지금 내부투쟁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자, 오케이. 상대방 깡통좌파 인간관이 다 해부해 봤어. 마지막엔 우리한테 질문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관은 무엇이냐 이거죠. 열심히 애국하고 열심히 뭐 보수하고 열심히 저기 우파한다는 분들 붙잡고 혹시 어떤 인간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건 뭐 고라픈 게 뭐 있어? 뭐 인생이 별거 있어?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라고요. 상당수가. 오케이, 그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쪽이 이념화돼야 된다고요. 철학화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거기서 창끝이 베어져서 상대방을 빵 치고 들어가는 힘이 나온다고요. 이게 철학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폭약이거든요. 폭약으로 앞을 달질 않으면 상대방을 돌파를 못하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간관을 저는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에서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은 별도예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은 왜 그러냐면 그건 종교 체계가 그 인간관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훌륭한 종교들이라는 게 그게 뭐 2000년, 2500년씩 됐는데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뜻이 없고요. 세속적 관점에서 세속에 있어서 인간관은 이런 버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우리를 이게 먹고 살아야 되고 아등바등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뭐 대가족도 없고 뭐 아무 뭐 이런 그 사회와의 유대가 없잖아요. 동네도 없고. 그러니까 관점, 편견, 입장에 묶인 자의식 덩어리로 만든다고. 이고로. 이걸 이고라 그래요. 심리학에선. 그런데 인간은 이 관점, 편견, 입장에 묶인 자의식 덩어리로만 주저앉질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진실 존중, 즉 진실인가 아닌가에 비춰서 나 자신의 관점, 편견, 입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관대함과 대담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태도. 그게 진실 존중이거든요. 진실 존중을 통해서 이 자기 합리화밖에 몰랐던 나의 관점, 나의 입장에 함몰되어 있던 이고가 진실 존중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응시하고 조망할 수 있는 셀프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인생의 여행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인간관이에요. 이게 묘사라고요. 그럼 처방은 뭐냐? 진실 존중이 자아 성장이고 진실 존중이 생명 번영의 길이다. 대한민국 지금 진실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뭐
원전 다 닫아 걸고 저거 해도 된다고 뭐 태양광으로 전부 전국 저수지를 다 넣고 전국 산림을 다 까도 그거 하면 된다고 노가리 치다가 지금 그거 안 되게 됐으니까 원전 다시 가동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하철은 찜통이고 지금 관공선 찜통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는 전력 수급 조정하란 말 못하니까 다 관공선 지하철 요것들이 저 정부 눈치 본다고 다 자기들은 전력 수급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 지하철이 찜통 아니에요. 생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생명 번영의 길이 막혀요. 진실을 무시하면. 진실을 무시하면 우리 같은 데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 최고로 제일 깨끗한 발전이고 제일 돈이 적게 드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전기가 비싸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산성 증가 없이 국가주도로 법령에 의해서 임금을 상승할 수 있다고 때려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젊은 애들이 다 튀어나가서 이제 손가락 빨고 있는 상태잖아요. 진실을 무시하면 생명 번영 길이 없어져요. 또한 진실을 무시하면 개인 자유가 없어진다고요. 공정이 없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 보면 정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진실 무시하고 공정하지 않고 그냥 야 이게 촛불의 뜻이야. 이게 촛불의 의지야.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 30년 있어야겠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30년 지나면 90점 넘어서 나오겠구나. 좀 푹 쉬다 나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한 폭도스러운 사회냐고 이게. 공정이 없잖아요. 진실을 존중해야 공정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정함이 생겨야 개인의 자유가 숨쉴 수 있잖아요. 힘과 때에 의해서 개인이 항상 버러지처럼 빈대떡처럼 짜부가 된다면은 거기에 무슨 개인 자유가 있냐고요. 또한 진실 존중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제일 도덕률이에요. 아니 각자가 다 사납고 나가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고 덩어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고 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냐고요. 유일한 건 뭐냐면 그 이고들이 다 이고지만 다 내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의식의 덩어리지만 그래도 진실 앞에서는 내가 좀 생각 좀 고쳐봐야겠는데 내 이해관계에 좀 손해는 나더라도 그건 진실인 건 맞아. 그거 좀 조정 좀 해보자. 뭐 이런 관대함과 이런 대범함이 있으면은 그 사나운 이고들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요. 즉 진실 존중이 자아 성장이고 진실 존중이 생명 번영의 길이고 진실 존중이 개인 자유의 길이고 진실 존중이 공동체 형성을 시켜주는 제일 도덕률이라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런 어떤 종류의 인간관, 세계관을 도달을 하면 쟤들은 한 줌에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관, 세계관에 도달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유권자로서 수만 명이 모여버리면 정의당이 27,000, 28,000밖에 안 돼요. 3만 정도라고요. 전교조가 3만에서 5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진실 존중과 자유민주주의와 그 오픈마켓, 그러니까 개방시장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 시민이 유권자로서 한 4만 모였다, 5만 모였다, 7만 모였다 하면은 한 줌에 쓸어버린다니까요, 저거. 왜 그거 못 모이냐고요. 이제 모일 때가 됐죠. 교회가 주도해서도 모여야 돼, 기독교가 주도해서도 모여야 되고, 저같이 이제 수공업적으로 조금씩 해서 저희 회원들 뭐 한 1,500 모였듯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시도해서 모이기도 하고. 자, 오늘 이제 다 까봤어요. 쟤들의 사고방식, 쟤들의 인간관은 뭐고, 우리는 어떤 처지인가.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쟤들 인간관 다 까면, 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성세와 이거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미 총질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박살나 있고, 김일성교도 박살나 있고, 주체사상도 박살나 있고, PC 리버럴은 본가인 미국과 영국에서 개 박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웃기는 80년 묵은 그 개빡다고 같이 돼버릴 거고.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다중인격 상태거든요, 일종의. 그게 저렇게 되면 평양붕괴와 함께 이게 멘붕 온다고요, 저거. 문제는 뭐냐? 그 멘붕을 빵 하고 자극해낼 수 있는 한 방을 우리가 질릴 수 있냐? 그 정도, 그 한 방 질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냐?
다 우리 문제예요. 100% 우리 문제예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에 좀 하시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좀 며칠 쉬고요. 8월 7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